그제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추가로 수습된 실종자 2명은 발견 당시부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조류가 강한 탓에 인양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오늘 오후 철거를 예고하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유가족들은 이에 반발하며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0여 명으로 7개월 만에 최소치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본토 상공을 침범해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그제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4분쯤 청보호 선미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한 데 이어 10분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실종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수습된 실종자 2명은 모두 발견 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수습한 실종자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젯밤 전복된 청보호 실종자 9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이 수습됐고 나머지 6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수색 현장은 바람과 파고는 양호하지만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낮아서 수중 수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인 만큼 해경은 조류 시간에 맞춰 인양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목포 해양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은 동풍 4 내지 6m/s, 파고 0.5m, 희정 3마일로 해상 수색 조건은 양호합니다. 수온은 9 내지 10도씨로 매우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에서는 직접 잠수자들이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 2나트 이상의 조류에서는 수중 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조기인데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중의 어떤 그 조류가 3나트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군안 업체에서 인양 관련할 때 이런 조류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아마 인양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전복된 어선에 파공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해경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이 기운 상태로 출발했다는 증언도 해경에서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브리핑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관실 파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저희도 자꾸 파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실종자 구조자 진술에 의하면 파공이라는 그런 충돌음이라든지 그런 개연성 있는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가 인양 후에 전체 합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이상한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고장이라든지 최근에 혹시 선박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존자들의 증언이 뭐가 있습니까? 선박 수리 관련해서는 최근에 출항하기 전에 선박 수리를 받았는데 그 수리는 선박의 선체 하부 도색하는 수리를 받았다고 진술이 있습니다. 그에 선박의 어떤 충격이나 어떤 파공에 의한 수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선박이 기울어서 이렇게 출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런 진술은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5시에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장님이라고 알게 된 게 7시에 정보관님한테 전화를 받고 알았죠. 아직도 이제 안에 계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똑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유가족들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저희하고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이죠. 있겠습니까? 다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 사고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를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구호 활동 자원봉사자의 급식, 간식비, 재해 구호 장비 유류비 등 소요 경비로 쓰입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실종자 수색을 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11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앞바다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여 명으로 32주 만에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석 달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했는데 한국은 제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환자는 5,850명으로 어제보다 8천여 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1,000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2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18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고위험군의 40%가 코로나19 면역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고령층 계량 백신 접종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세계보건기구 WHO도 고위험군에 대해 100% 접종률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면역력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계량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계량 백신을 접종하면 다양한 하위 변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최근 계속 발표되고 있고 이상 사례 신고율도 기존 백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관심이 가는 것이 이웃나라 중국의 발생 현황인데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30%를 웃돌던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PCR 검사 전면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어제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방역 강화 조치가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춘제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중국의 방역 통계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개될지가 방역 완화를 결정하는 주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첫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 단체 여행 재개에도 당분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한 20개 나라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 미국 3나라를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은 2번 이상 개고한 뒤 행정대집행을 해왔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열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 측에 녹사평 역사 내 추모 공간을 설치를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건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개고장을 보내 오늘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개고에도 유가족 측이 추모 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화면담과 모바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이 탄핵 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검찰, 정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유의 법관이자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다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자청해 지난 2019년 1월 17일 자신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사건으로 오후 2시부터 8시쯤까지 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일부 언론은 해당 시점을 2019년 1월 17일로 지목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안윤연대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며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악의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진복 수석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동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은 앞으로도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경고를 받은 이후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오늘 하루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일정 취소 직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대통령과의 연대 관련이나 윤핵관 표현 모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핵관 표현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라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사실은 제가 몰랐었죠. 근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은 드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모든 언론은 의원님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는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 건 과거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에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안 의원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약속을 몇 차례 파기한 것이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아마 사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하고 이제 약속을 했지만은 그걸 제가 볼 땐 2번 정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쪽 후보 쪽에서 좀 파기한 걸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일정을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전화를 기다렸는데 한 이틀 정도를 굉장히 저희가 그냥 기다렸던 부분만 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 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대통령과 호흡이 맞을까? 또 당대표로서 대통령과의 어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내팽개치고 당을 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점도 있고요. 친윤에서 미는 후보를 확실하게 좀 밀어달라 어떤 결집을 위한 사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뭐 밀어달라 확실한 결집 그런 것보다도요.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 뭐 김장연대부터 저 또한 그 김기현 대표하고 어떤 뭐 연대도 좀 네네. 하고 있고 하다 예. 보니까 누가 윤심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화합과 통합 이런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런 것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뭐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준석의 주자인 천하람 후보는 차라리 자신을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공격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에는 정무수석 뭘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등장을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다. 이게 오히려 안철수 의원을 키워주고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준다. 네. 그럼 별의 순간. 예, 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을 자꾸 때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때리고 싶다면 저를 때려라.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대통령이 간신배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용납할 수 없다. 다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참모들 있고. 얘기하고 있고. 예. 심지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불만족을 막 표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아닙니다. 저는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 둘에 하나 안철수나 천하람이 당선되면 어떡할 겁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시려고.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준비한 음성을 틀고 윤핵관을 언급하는 사람을 적이라고 규정한 걸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 대표 경선에 개입,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당연하죠.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적으로 단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방해꾼이죠, 적. 예, 그러잖아요. 근데 준비해둔 그 자료 음성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대선 때는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윤핵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용하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비판을 받고 본인들의 행적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것이 멸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통보한 잦은 철거 시한인 오후 1시에 맞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시의 잦은 철거 통보를 규탄하고 분향소를 계속 운영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시청 앞으로 달려가셨는데 그것조차 용답이 안 되게 됐고요. 그리고 정무 부시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그 어떠한 인도적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왜 방치되고 따돌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정무부시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녹사평역 지하 4층 분향구소 자리를 제공을 했는데 왜 유가족 쪽이 그쪽으로 오질 않느냐. 같이 가서 한번 검토해보자. 저희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지하 4층은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 어두운 데서 우리 아이들이 숨을 못 쉬고 죽은 곳입니다. 녹사평역 지하 4층 저희 유가족들 굴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저희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사그러들 때까지 가만히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숨 못 쉬고 똑같이 죽으라는 그런 거냐라는 제가
말을 하면서 절대 우리는 그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저희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들은 지금 직무유기고 이태원에서 서울시가 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159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직무유기고 당신들은 직권남용 아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지만 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대화할 용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 국민으로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시청 광장 앞에 11월 2일 날 합동 분향소 차렸을 때 영정과 위패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국가꽃과 카네이션으로 치장된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 차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무 부시장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억지라고 하더군요. 그게 억지입니까? 저희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저희 유가족들에게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광장 앞에 11월 2일 날 합동 분향소 차렸던 것처럼 그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세금을 안 낸 것도 없고요. 정부에 반정부 투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기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자 한자 톡시 빼지 말고 전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꼭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서울시에서 저희 유가족 협의회와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관, 추모관에 대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강력한 항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기자회견 현장 다녀오셨습니다. 지난 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유가족 협의회가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걸 불허해서 오늘 1시까지 철거하라고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이후 2차례 정도 계고를 더 하고 철거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당장 철거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광장에 설치한 합동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연 유족들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듣지 못했다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렸고요.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경찰서장급 총경들을 상대로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소신껏 한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익은 청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인사권자로서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인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오늘부터 경찰과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합니다. 국정원은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경찰과 국정원 소속 부단장을 1명씩 두는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합니다. 합수단은 국정원에 소속되며 지원협력팀과 4개 합동수사팀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45명 규모로 경찰에서 수사관과 협력팀 20명이, 검찰에서 기소와 공판을 자문할 2명이 파견돼 근무합니다. 국정원은 올해 안에 안보범죄 정보협력센터를 개설해 내년부터는 정보협력 체계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북한이 모레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북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과 인원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예행 연습과 관련해서 증가한 활동들을 잘 감시하고 있다며 행사일이 다가온 만큼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관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군에 격추돼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 수거 등을 위해 대서양에 대기한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관통합니다.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격추입니다. Gosh, it was almost like a moving cloud coming down. And then the smoke was gone and it just started slowly going down further out towards the ocean.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최소 약 11km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잔해는 수심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방수사국과 함께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물체를 수거해서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ho sent the balloon into American airspace? I mean, that's an illegal act. I mean, this is U.S. territorial airspace. AP통신은 필요시 잠수부와 무인 함정도 동원될 예정이며 단기간에 수거를 완료할 것으로 당국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격추를 지연하는 동안 정찰 풍선을 면밀히 관찰해서 정보 수집 능력과 기동 방식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certainly trying to make a statement and test the water and see how the U.S. would respond to this. 기상관측력 민간 장비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격추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과잉 반응이라며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매달린 장비 중에 통상 기상관측이나 민간 연구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장비가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한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중 간 정찰 풍선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교차관이 주중 미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제 셰펑 부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관 책임자에게 엄격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셰펑은 중국의 민간 무인 풍선이 미 본토로 날아간 건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미국의 무력을 동원한 격추는 과잉 반응이자 국제법 정신과 국제 관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이 자국의 민간 관측 풍선을 격추한 건 비무장 민간인을 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풍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격추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기업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반중 감정을 부추기는 데 악용됐다며 첨단 스텔스기를 동원해 풍선을 격추한 건 대포로 모기를 잡은 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반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오는 9일 열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현지 시각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중 정책 평가라는 제목으로 오는 9일 오전 10시 반부터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정부 측 증인으로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출석한다고 상원 외교위원회가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가운데 미 의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양당이 모두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full Senate, all senators, both parties, will have a larger and full China briefing next week. And the briefing
involves where we stand with respect to China on everything from surveillance capabiliti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dvanced weapon systems and other critical platforms. We sent a clear message to China that this is not acceptable. We protected civilians. We gained more intelligence while protecting our own sensitive information. As I said yesterday, I strongly condemn President Xi's brazen incursion into American airspace.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에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NHK는 현재 일본 영해안과 영토만으로는 충분한 풍력을 얻을 장소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EEZ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EEZ 내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제조약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방침인데 환경과 주변국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시설 재배 농가들은 최근 치솟는 난방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는 했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입니다. 온수 보일러와 열풍기로 최저온도 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보다 3도나 낮췄는데도 지난달 기름값과 전기, 가스 요금은 모두 3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다 보면 그게 흐트러져서 무리하게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사실 작물 생리도 안 좋아져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 화훼 농가 역시 난방비 걱정에 전체 10,00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은 온풍기를 못 틀고 있습니다.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져 꽃 생육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명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기요금 부담 탓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기요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7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비료값, 자재비 등도 줄줄이 오른 상황. 정부는 시설 원해 농가에 석 달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난방비 비중이 높은 1, 2월은 지원 기간에서 빠졌습니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갔고 전기 온풍기로 시설을 바꿨는데 올해 갑작스레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니 지금 황당하고 어떻게 할 좀 대책이 지금 안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난방비는 치솟고 경기 침체로 인해 작물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고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가스비가 급등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더 피부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직장인 오솔 씨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쌍문동 집에서 서초동 회사로 출근합니다. 독립을 미루고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면서 왕복 2시간 통근을 감수하는 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사거나 빨리 제가 자립을 하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게 더 도움이 돼서. 하지만 곧 지하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날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돈 모으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월급이 오르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교통비 같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승객이 줄며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지만 시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과 식자재 가격, 외식비에 이어 택시비까지 껑충 튄 터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도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계속 통학을 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되는데 솔직히 알바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교통비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가스요금까지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죽어라 하는 것 같고. 고질적 적자의 원인을 손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무임수송 같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대책이 나온 다음에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닌 요즘 서민의 발도 서민에게 부담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벤츠 공식 대리점에서 차를 사려다가 대금만 떼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딜러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건데 대리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는 Y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모 씨는 재작년 벤츠 차량을 사기 위해 공식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가 곧 나올 거라는 자동차 딜러 A씨의 말에 이듬해엔 8천여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돈을 보낸 계좌는 A씨의 개인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란으로 해서 차가 좀 지연이 된다고 했고요. 일단 또 그리고 22년식 대비 23년식 차량으로 해서 받는 게 저한테는 더 좋다고 해가지고서 기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근 대리점에 연락한 오 씨는 A씨가 회사를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고객의 돈을 가로채 불미스럽게 퇴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A씨가 퇴사해 담당 딜러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딜러가 퇴사한 것도 모른 채 엉뚱한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만 오 씨. A씨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판매사와 관련된 일이라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대리점과 차량 판매사도 말을 아끼며 피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소환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본사의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황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딜러의 계약 체결 수와 입금 처리, 출고 상황 등을 잘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같은 판매사의 다른 대리점에서도 딜러가 고객 20여 명의 차량 대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입건되는 등 최근 비슷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자금을 상대적으로 쉽게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고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전세 대출 사기 조직 1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역할을 한 40살 A씨와 브로커 30살 B씨, 폭력 조직 소속원 C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쯤 SNS를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최대 1억 원의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노린 거짓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조직 소속원인 C씨는 허위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은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숙박업소 등에 감금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나 가담자가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BTS가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수상이 기대됐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미 도전인 BTS는 앞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분 수상도 아쉽게 놓쳤습니다. BTS는 아직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콜드플레이의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로 그래미 어워즈의 4대 본상 가운데 하나인 앨범 오브 더 이어의 후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전기, 가스와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습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자재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이에 반발하는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으로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파트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뒤 1,1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건축 현장.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증액 규모가 지나치다는 조합 사이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공사 재개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해서 좀 얘기했나 봐요. 모르죠. 조합이 모르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합니까? 3,300여 가구에 이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가 공사비 50%인 4,7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물가,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현장의 원가율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진행 중인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합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천여 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반포 레미안 원밸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1,5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생기며 공사가 지연돼 당초 예상했던 올해 8월 입주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천여 가구에서 7천여 가구로 재탄생하는 반포 주공 1단지도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단지까지 확산할 경우 추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비가 크게 올라가면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갈등으로 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며 1조 6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둔촌주공 사태가 곳곳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에 문제점이 부각되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보니 전기차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를 물속에 담근 뒤에야 불을 껐습니다.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 인력이 3시간이나 물을 퍼붓고 나서야 껐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는 화재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점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기차 충돌 시험을 진행할 정도입니다. 해외 업체들도 충돌 때 배터리 화재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에 금속 완충제를 갖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튬 배터리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금속 완충제를 정면과 측면 모두에 설치한 경우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설 연휴 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기 시설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파에 떨어지는 배터리 효율도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온장치 제공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적용되는 히트펌프를 국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히트 펌프를 통해서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대를 재집결시켜서 대규모 공세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주택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하르키우에 있는 대학도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받아 일부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도시 바흐무트에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동부 돈바스 핵심 거점이어서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추가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털어놓았습니다. Мені часто доводилося говорити, що ситуація на фронті жорстка і що ситуація стає жорсткіше. 여기에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 예비군 동원용으로 확보한 병력을 추가 투입해 군을 재편하면서 우크라이나 5곳 동시다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5일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Ми заодно партнерам офіційно завжди стверджуємо, що ми беремо на себе зобов'язання не застосовувати зброю від іноземних партнерів по територ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최근 미국은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지원 대상 중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에 이르는 로켓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현지 시간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 적어도 53명, 시리아에서 적어도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돼 사망자 집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관련된 모든 부처와 응급대원들이 재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칠레 중부에 있는 비오비오주와 누블레주에 이어 남부 아라우카냐주 등이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폭염 속에 확산하는 산불로 인해서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여 명의 사망자 외에도 1,000명가량이 다쳤고 1,100여 명이 대피소로 피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날이 한층 더 온화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7.3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온화한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제 뒤로 서울 도심이 먼지 장벽에 갇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지는 내일까지도 길게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은 눈비가 내려도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